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된 33살 여자입니다. 2살 어린 신우와 완전 꽉 막힌 시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행히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겁니다. 남편이라도 제정신이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네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 시댁에서 3천만 원 보태주시면서 하도 이 동네 좋다고 이 동네에 신혼집 차리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 3천만 원 안 받거나 끝까지 시모랑 멱살 잡고 싸웠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네요. 결혼 후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무 때나 그 집안 식구들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고 신우라는 나사빠진 인간은 옷장을 맘대로 열어서 제 옷 몰래 입고 나가는 등 막장이란 막장짓은 다 모아놓았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살기 시작하니 본인 집 식구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제가 다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순진한 외모와는 다르게 성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 이해하고 참고 양보하려고 하는데 선을 넘는 순간 뚜껑 열리면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대머리 벗겨진 40대 부장이 얼굴 마주칠 때마다 연애 한번 하자는 둥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 허구한 날 추파를 던지길래 참다 뽀뽀 한번 하자고 들이대는 순간 바로 인사과 달려가서 저 인간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다 이야기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 쳤어요. 결국에는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그 인간은 회사 잘린 것도 모자라 집안까지 박살났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 직장 동료들은 그냥 너가 조금 참지 그랬냐 아니면 일을 그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당한 건 몇 배로 갚아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댁 인간들은 이미 선을 몇 번이나 넘었고 그때마다 참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매번 남편과 싸우고 이혼하자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살았어요. 연애하는 중에 이 집안 식구들의 본성을 미리 알았다면 진작 싸우고 헤어져도 12번도 더 헤어졌을 텐데 결혼이라는 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이혼하기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내 물건에 손대는 일은 절대 못하게 난리치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 쳐들어가서 겨우 막아냈어요. 원래 제 일에 잘 안 끼어들고 알아서 하라는 식의 남편인데 신우가 제 코트 입고 간 뒤로 몇 날 며칠 난리치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앞으로 너네 집 구석 인간들 상종 안 할 거라고 난리쳤더니 저랑 같이 가서 신우 혼내고 다신 우리 집 맘대로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안 식구들 끝까지 자기들 잘못은 없고 저보고 아끼는 물건이면 아무데나 놓지 말고 보관 똑바로 하라더군요. 내가 내 집 옷장에 옷도 마음대로 못 걸어둡니까? 집 쳐들어오는 건 하도 제가 뭐라 했더니 안 그러는데 그 일 이후로 시댁 인간들 눈밖에 나버렸는지 얼굴만 마주치면 시비를 꺼내요. 한 번은 시댁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 다 마쳤더니 신우가 쟁반에 사과랑 배를 가져오더라고요. 언니, 이거 한번 깎아봐요. 칼질 잘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제가 시댁만 가면 시어머니가 깎아주는 과일만 먹지 한 번도 제가 깎은 적 없다면서 꼭 자기가 이렇게 시켜야 하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순간 욱해서 욕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었는데 시부모 바로 앞에 있으니 욕은 못하고 난 과일 먹고 싶은 생각 없으니 먹고 싶은 사람이 깎아 먹어요? 라고 했다가 또다시 시댁에서 점수를 왕창 깎아 먹었죠. 그래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어차피 망한 관계 다시 잘 풀릴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그거 좀 과일 한번 깎아주지 그걸 안 해서 가족들끼리 분란을 만들었어야 했냐고 저보고 너무 성격 드세고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아니 좋게 부탁했으면 저도 좋게 깎아줬을 텐데 어디 한번 해봐요. 내가 잘하나 볼게요. 하고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까? 남편한테 너는 네 동생 안 말리고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뭐하고 있었냐고 소리 질렀더니 저 같은 여자랑 피곤해서 못 살겠다고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랑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웠는데 남편이 화가 났는지 식탁 위로 가방을 집어 던졌다가 식탁 위에 있던 접시와 제가 아끼던 크리스탈 잔이 떨어져서 깨졌어요. 접시는 친정엄마가 결혼 선물로 세트로 맞춰주신 건데 그것도 완전 박살이 나버렸고요. 그거 보고 또 눈이 돌아서 저는 남편 골프채 꺼내다가 혼수로 맞춘 거실에 75인치 TV 때려부셨고 골프채 한 세트 다 밟아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어디 싸우면서 힘자랑하고 물건 집어던지냐고 한 번 더 해보라고 그 다음엔 주차장에 있는 너 차 다 때려 부수러 가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다신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싹싹 빌고 끝났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애매하게 시댁 편을 들고 시댁에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위태롭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터진 일 덕분에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주말에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저는 선물을 뭘 할까 하다가 막상 살 것도 없고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서 용돈 50만 원 드리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평소에도 시부모 결혼기념일, 시부모와 신우 생일, 추석, 설날, 어버이날 등등 모든 행사 때마다 저를 들들 볶아가면서 저희 친정에는 얼마 줬냐 물어보고 비교했어요. 남편이랑 맞벌이로 돈 버는데 제가 아무렴 친정에만 더 해줬겠습니까? 진짜 사람 짜증나고 피말리게 하는데 그 와중에 신우는 반말 존댓말 반씩 섞어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시모 옆에서 깐죽대는데 진짜 밖에서 만났으면 가만 안 놔뒀을 겁니다. 하여튼 선물이고 뭐고 용돈 주고 저녁이나 먹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신우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빠 선물 뭐 샀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또 뭔가 트집 잡아서 스트레스 받게 하려나 보다 싶었지만 그냥 선물은 못 골랐고 용돈으로 50만 원 드릴 생각이라 대답했더니 자기 지금 백화점이라면서 아빠 선물 자기가 고를 테니까 1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지금 바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여태 선물도 안 골랐나 보네. 내가 지금 아빠 선물 사러 백화점인데 나한테 100만 원 보내요 당장.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남편이 억대 연봉 버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시아버지 선물을 100만 원짜리 해주겠나요? 좀 과하다고 그냥 50만 원 드리고 말겠다고 했더니 신우 하는 말이 맞벌이 하면서 버는 돈 다 어디다 써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날 제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일진도 사나운 날이라서 안 그래도 쌓여 있었는데 신우까지 그러고 있으니 돌기 직전이었어요.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남편이랑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더니 뭘 그런 걸로 의논식이나 하냐고.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요?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바로 뚜껑 열리고 폭발해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신우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린 것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너 나한테 네 돈 맡겨놨기라도 해? 중간에 더 심한 말이 들어가긴 했는데 글로 적는 거라서 욕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쉬지 않고 2년 반에 참아왔던 욕을 쏟아냈더니 신우가 벙쪘던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엄마 얘 미쳤나 봐 하고 전화를 바로 끊더라고요. 바로 옆에 시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1분 만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이따 퇴근하면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어디서 무식하게 욕을 하고 있냐면서 그 뒤로 저희 친정 부모님들까지 들먹거리며 한참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입 열면 바로 욕 나올 것 같아서 대답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자기 혼자 열내고 욕하다가 전화 끊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시모가 전화해서 제가 미쳤는지 욕을 하고 난리를 쳤다면서 저보고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따지길래 그냥 남편 말에도 대답 안 했습니다. 진짜 그날 내가 이 인간들이랑 끝장을 본다는 생각이었고 한 대 맞으면 10대 친다는 생각으로 퇴근 후에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무조건 싹싹 빌라하고 저는 조용히 시댁 현관문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신우와 시모가 거실에 있다가 신발장 앞까지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빈 후에 집으로 들어오래요. 아버님도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두 여자한테 욕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다 기억도 안 나지만 집안에 이상한 게 들어와서 분란 일으킨다고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가정교육도 들먹거리면서 부모한테 못 배워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우가 너 이혼이야. 우리 오빠도 너 같은 거랑 안 살겠대. 라고 하며 제 어깨를 툭툭 치는데 신우가 먼저 저를 쳤으니 거기서 저도 눈이 돌았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때부터 신우 머리채 잡고 때리기 시작했고 시모도 제 머리 쥐어뜯기 시작하고 목이랑 팔뚝이랑 다 손톱으로 핥혀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 얼굴에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남편은 제 성격 아니까 달려와서 뜯어말리고 시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차마 못하겠는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만 있더라고요. 신우와 저를 억지로 떼어내길래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발로 한 대 차줬어요. 뒤로 나뒹굴길래 쫓아가서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밀치더라고요. 남편 뺨을 몇 대 더 때리고 저도 한 대 얻어맞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집안 식구들 따라 나와서 2차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길래 괜히 제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아졌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몰골로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떨리는 것도 없고 속에 있던 우라가 싹 내려가고 시원했어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 회사에는 일주일 쉬겠다고 휴가를 내놓은 상황이에요.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집으로 안 돌아왔고 기껏 다음날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신우 얼굴이 시집도 못 갔는데 다 박살났다면서 저보고 어쩔 거냐고 고소한다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 안 봐줘도 진작에 박살나 있던 얼굴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고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나도 맞은 거 똑같이 고소할 테니까 같이 콩밥 먹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어서 병원 가서 진단서 받고 준비해놨습니다. 남편은 등신같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계속 살 수 있을까? 라고 하길래 니네 엄마 발로 찬 여자랑 같이 계속 살고 싶냐고 이 상황에서도 그런 헛소리 자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 노릇은 무슨 노릇입니까? 직구할 때 3천 해준 거 어차피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도로 가져가면 그만이고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제가 해서 들어온 혼수는 다 친정으로 가져가려고 이삿짐 센터 불러서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남편을 따로 만난 적은 없는데 그냥 이대로 이혼할 거예요. 폭행이야 어차피 쌍방이니 저쪽에서 고소하면 저도 진단서 가지고 고소할 생각이고요. 진짜 이런 상황 되니까 결혼 별거 없네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 못하고 시댁에 끌려다니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더 못 때려준 게 억울하네요. 신우 코피 터진 것까진 봤는데 아주 그냥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줬어야 하는데 제 2년 반 결혼 생활에 아쉬운 거라곤 한 대 더 못 때려준 신우 얼굴만 생각납니다. 이번에 이혼하면 다신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후기입니다. 지난 사연 보내고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남편이랑은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고 문제는 시댁과의 쌍방폭행이었는데 한 일주일 가까이 시댁에서 아무 연락 안 오다가 저한테 직접 전화하기도 싫었는지 신우가 남편 통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더 많이 맞았으니까 합의금 달랍니다. 합의금은 개뿔, 그냥 중간에서 만나서 한판 다시 붙자고 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서 먼저 건드린 거 아니냐고. 나는 언제라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만나서 더 때려보던지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라고? 나도 당신 엄마부터 그 집안 식구들 싹 다 집단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 뒤론 합의고 뭐고 말도 없네요. 참 모자라고 등신 같지 않나요? 열받았으면 진짜 고소를 하던지 이 와중에 지가 더 맞았다고 합의금 달라고 자빠졌습니다. 이혼 절차도 마무리했고 결국 시댁 인간들이 고소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네요. 참 한심한 인간들 만나서 2년 넘게 고생 정말 많이 했구나 싶어요. 그때 사건 터지고 나서 친정에는 일부러 바로 안 들어가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들어갔어요. 저도 온몸에 멍투성이고 상처가 많아서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 보여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저보고 맞았냐고 물어보시길래 부모님한테는 제가 더 많이 때려줬다 이야기했고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끝냈습니다. 지금은 상처도 다 아물었고 아무 후유증도 없이 기분 좋네요. 예전에는 이혼하면 이혼녀 딱지 붙는 것도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많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남 이혼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며칠만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고는 그 뒤론 평소와 똑같아요. 괜히 무섭다, 남 눈치 신경 쓰인다 생각해서 참고 살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질러버리세요. 안 되겠다 싶은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혼자가 된 것이 너무 좋아서 진작 이렇게 한번 뒤집고 빨리 끝낼 걸 후회 중입니다. 대부분 참는 것보다 터뜨리는 것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누가 알아볼까 무서워서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장남이고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어요. 큰 신우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진작에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막내 신우입니다. 6년 전에 결혼해서 5살, 3살짜리 두 딸이 있는데 작년 초부터 이혼을 하니 많이 중대산에 싸우더니 결국엔 못 버티고 지난 가을에 이혼했어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막내 신우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애초에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개차반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로 술 먹고 집에서 주먹 휘두르고 얼굴이 조금 반반하게 생겨서 그런지 주변에 여자 문제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애초에 그런 남자랑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연애할 때부터 시부모님들이 전부 만나지 말라고 뜯어말렸지만 막내 신우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까지 사귀고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살면 잘 살기라도 해야 할 텐데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습니다. 별의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 이야기 다 하다가는 오늘 시동생네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이만 줄이기로 하고 아무튼 둘이 엄청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 작년 가을에 합의 이혼하고 딸 아이들은 신우가 키우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막내 신우는 깔끔하게 이혼하고 시부모랑 같이 살면서 아이 키우고 잘 살면 됐을 텐데 신우가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여기서 말로 쓰긴 좀 그렇지만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좋지 않은 시도를 했었나 봐요. 특히나 아이들을 보면 이혼한 남편이 생각이 나는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옆에서 보는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 판단을 하셨나 봐요.
신우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기가 애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장기 요양병원에라도 입원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된 밥도 안 먹고 술만 맨날 마시다 보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살도 엄청 빠졌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신우의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누군가 맡아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칠순이 진작에 넘으셨고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십니다. 시아버지는 심혈관 수술을 받으신 이후에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시모 또한 예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시는 중이에요. 남편이 8년 전에 신장 이식을 해드렸는데 그마저 망가지고 이제는 투석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시부모님 두 분에게 조카를 맡길 수는 없고 오히려 나라에서 지원받는 간병인까지 두고 있어요. 그러니 신우의 딸들은 누군가가 봐줘야 하는데 시댁에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자니 애초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에서 아이를 곱게 봐줄 리 없고 같이 살 때도 뻑하면 술 먹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인데다가 아무 죄 없는 아이들한테도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애들을 거기에 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절대 안 된다네요. 애들도 자기 아빠한테는 무조건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보낼 생각은 없지만 무엇보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신우가 이혼한 뒤로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상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설마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지만 역시나 조카들 둘을 신우가 건강 회복하고 정상이 될 때까지 저희가 맡아서 키우고 있으랍니다. 이미 막내 신우하고는 이야기 다 끝난 상황이라는데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 둘을 제가 맡아서 키우겠어요. 우리 집에도 중학생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들 넷을 키우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펄쩍 뛰었는데 시부모님들은 가족이 되어서 돕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 힘들 때 누가 우릴 도와주겠냐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넷씩이나 어떻게 키우라는 말씀이신지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잖아요. 둘째 신우는 얼마 전에 하던 식당이 망하고 빚만 잔뜩 생기는 바람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나마 집안에서 멀쩡하게 사는 것이 우리라면서 우리가 안 도우면 큰일 난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우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네 부모들이 싸우고 욕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서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봐야 얼마나 그러겠나 싶겠지만 화가 나면 집어던지고 때리고 꼬집습니다. 저희 남편이 예전에 그러지 말라 혼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울고불고 들고 있던 장난감 집어던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나중에 와서 저희 남편 뺨을 때리고 가더라고요. 남편도 그때 충격받아서 아이 손을 꼭 붙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빨리 잘못했다 사과하라 했는데 끝까지 울고 소리 지르면서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엔 뒤로 넘어가고 실신까지 했어요. 그 모습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애들은 말썽 부리긴 했어도 정말 얌전한 편이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제가 키워달라니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가족끼리 도우면서 살자는데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도움도 거의 못 받았어요. 큰 신우는 축의금으로 30만 원 했고 작은 신우는 돈 없다고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나마 큰 신우가 30만 원 한 것도 남편이 먼저 큰 신우 시집갈 때 냉장고 사줬기 때문에 그거라도 준 것 같아요. 작은 신우한테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집 간다고 할 때 남편이 똑같이 냉장고를 사줘서 시집 보냈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첫째 장남이라고 동생들을 어느 정도는 챙기고 살았어요. 시부모님께 받은 것도 하나 없고 막내 신우한테는 더욱더 도움받은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저희가 희생하고 애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가족끼리 상황 어렵고 힘들 때 도우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안의 조카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거죠.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라고 시부모님들께 용돈과 생활비도 드리고 자기 동생들에게 최소한의 오빠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놈의 집구석엔 무슨 일만 생기면 저희 보고 다 알아서 수습하라는 건지. 이렇게 된 마당에 할 소리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런 이상한 놈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을 때 식구들 말을 들었어야죠. 결혼하자마자 매 맞고 살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알았으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애를 둘씩이나 낳아놓고 이제 와서 감당 안 되니까 오빠한테 떠넘깁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 안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예민해지고 신경 써줄 것도 많은데 우리 애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한참 예쁨 받고 부모 관심 받아가며 커야 할 조카들한테도
제가 괜히 데려갔다가 충분한 사랑을 못 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선천적으로 거절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동생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만약 아이들 데려다가 키울 생각이면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이랑 셋이 살 테니까 당신이 시댁 들어가서 일도 하고 아이들도 봐주라고 했어요. 본인 동생 일이고 그렇게 마음 쓰이면 괜히 나한테 고생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하라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남편도 아무런 대답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가족끼리 나몰라라 할 수 있냐고 1년만 아니 6개월만 애들 봐주면 막내 신우가 술도 끊고 건강 회복해서 다시 일도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이 생각해서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살 사람이었다면 이혼하고 나서 바로 술 끊고 나가서 직장 구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술 퍼먹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아빠가 집 나갔다는 소리나 해대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1년은커녕 앞으로 이 애들을 제가 평생 키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아이들 미래가 걱정되지도 않냐고 하시는데 그걸 가장 많이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신우입니다. 아이들이 길고양이도 아니고 불쌍하다고 다 집에 데려다가 키우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 집이 커다란 대저택도 아니고 33평짜리 방 3개 있는 집인데 당장 여자애들 둘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어디서 재우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 혼자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 밥도 찾아 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살 수 있는 건데 3살, 5살 애들을 집에 데려다 놓으려면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고 있어야 합니다. 왜 생각 없이 살던 신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악물고 열심히 살던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진짜 손해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시부모님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니까 아이들 식비라도 보태시라고 드리던 용돈에서 10만원, 20만원 더 드리는 것밖엔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울고 아버님은 답답하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더는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오는데 솔직히 저도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죄책감도 들고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거나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우리도 간신히 맞벌이해서 먹고 사는 수준이고 돈보다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남편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괜찮다며 사과하지 말라더군요. 그날 저녁에 막내 신우가 제게 전화를 걸더니 울고불고 하면서 저보고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 있냐고 새언니 천벌 받는다고 하길래 저도 그 말엔 참지 못하고 신우한테 한마디 했어요. 애를 낳았으면 엄마가 되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맨날 술 처먹고 이혼한 전 남편 이름 부르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때냐고요. 이제 나이도 30 넘었는데 제발 정신 차리고 애들 봐서라도 똑바로 살라고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신우가 화가 폭발했는지 죽이네 살리네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인데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했지만 저라고 언제까지 다 참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신우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애들 제가 낳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무리 조카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만나면 용돈 좀 주고 아이들 반찬값이라도 보내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 애들한테 막내 고모 딸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는데 두 아이들 모두 절대 싫다며 반대했어요. 버릇없고 시끄럽고 어른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 때문에 평소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정신운의 애들이라 마음에 걸리는 거면 그냥 저희가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라는데 진짜 그 말을 듣자마자 미쳤냐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한 번만 더 제게 전화해서 그런 말씀하시면 지금 보내고 있는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고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연 끊고 지낼 거라 말씀드렸더니 그냥 전화기 너머로 울기만 하십니다. 진짜 시댁 식구들 모두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어요. 울면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뭔가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저보고만 다 해결하라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키울 생각 없고 진짜로 한 번만 더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면 용돈 드리는 것도 다 중단하고 제 인생에서 시댁 식구들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신우이의 아이 문제로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저희 집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난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막내 신우는 집중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을 시킨 상황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치료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치료를 해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부모님들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둘째 신우와 저희가 아이들 생활비로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시부모님들께 더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약 시부모님들이 도저히 아이들이랑 못 살겠다고 하시면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당분간 시설에라도 보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막내 신우가 제발 빨리 정신 차리고 애들 엄마로서 사람답게 살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고 해도 애를 둘이나 낳은 애 엄마인데 그렇게 인생 다 포기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모르지만 빨리 신우가 퇴원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랑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야박하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엔 못하겠습니다. 그저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할 뿐이죠. 그래도 시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한테 장난감이라도 한 번 더 사주고 나름 신경 쓰겠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무거운 이야기를 가져와서 죄송하네요. 저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5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29살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모두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청첩장까지 주문했고 진짜 결혼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조상님이 도우셨는지 막판에 정신 번쩍 차리고 혼자 살게 되었네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지만 괜찮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고 매달 세금 떼고 300만 원 조금 넘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1년에 2번 나오고 명절 떡값 연말 인센티브까지 합하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축으로 6천만 원 정도 모아뒀고 제 주식 계좌에는 2천만 원 정도 더 있네요. 그 말고는 다른 재테크는 하지 않고 월급 대부분은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다른 빚도 없고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으며 출퇴근용으로 3년 전에 800만 원짜리 경차를 사서 아직까지 끌고 다니고 있어요. 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비 신랑은 올해로 34살인데 세금 떼고 2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보너스나 인센티브는 기대하기 힘든 회사고 명절에 100만 원 정도씩 더 나온다 하더라고요. 재작년에 구입한 국산 중형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차 할부금은 1,800만 원 정도 남았대요. 매달 할부금으로 48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적금으로 모아둔 돈은 2천만 원 정도 있었고 우리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진행했어요. 제가 연봉이 조금 더 많고 모아둔 돈이 조금 더 많았지만 2년 만나면서 사람이 너무 착하고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모습에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사회생활을 더 오래 했음에도 모아둔 돈이 왜 3천만 원 밖에 없는지 혹시 이상한 곳에 돈을 쓴 건 아닌지 궁금해져서 그것도 물어봤었는데 예전부터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빚이 있었는데 키워주신 은혜도 있고 회사 다니면서 처음 3년 동안 3천만 원 적금 부어서 그 돈으로 집안 빚을 다 갚아줬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솔직히 제 생각엔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결혼 전 20대 나이에 부모님 빚 갚아주려고 적금 들고 돈 모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술이나 인터넷 도박 같은 이상한 곳에 빠져서 큰돈 날린 것도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기특하다는 생각이었죠. 지금은 집안에 빚도 없고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시외곽 한적한 곳에서 전원주택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시내로 직장 다니시면서 출퇴근하시는데 어머님은 집안 텃밭 가꾸면서 전업주부로 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남자친구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드리러 걔네 집에 갔을 때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집이라 놀라웠습니다. 100평이 조금 넘는 평수인데 마당엔 잔디도 있었고 큰 개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뒷마당 쪽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추랑 야채들을 직접 재배하고 계셨고 제가 왔다고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주셨는데 뒷마당 야채를 바로 따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우리 집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아파트에서만 살았고 부모님 모두 맞벌이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도 지은 지 몇 년 안 돼서 깔끔하고 좋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3명이 너무 화목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도 이런 분위기에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 뒤로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후에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은 상황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우리 두 사람 모은 돈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장만하기로 하고 혼수는 남자친구 자취하는 집에서 가져오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만 따로 구입해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친정집도 그냥 평범한 편이고 남자친구네 집은 예전에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다 망해서 빚이 있었다곤 하지만 남자친구가 다 갚아줬다고 들었어요. 넉넉하지 못한 양가 집안 사정 때문에 괜히 부모님들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다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돈 많은 남자보다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해본 적 없었습니다. 화목한 남자친구네 집안 분위기가 좋았고 우리가 2년 동안 연애하면서 큰 말 다툼 한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저한테 다 맞춰주고 양보해주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아직 맞벌이 하시는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저 말고도 오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결혼하면 시댁 쪽은 어느 정도 용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하시는 일이 건물 관리하고 경비하시는 일인데 월급이 그리 많지 않다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생활비 정도 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제 그만두게 되실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계시는 집 말고 따로 저축이나 재산 모아둔 것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연애 1년 조금 넘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 정도는 우리 부부 맞벌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우리가 살 신혼집을 정하고 전세 계약만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제게 고백할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심각한 얼굴 표정과 초조한 듯 보이는 몸짓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속으로 기껏해야 나 모르게 빚이 좀 더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부동산 계약하러 가야 하니까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하라고 했더니 한참을 더뜸들이다가 간신히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시부모님이 예전에 장사가 망했을 때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시골의 전원주택도 대부분 빚을 지고 구입하신 거라 하더라고요. 100평 정도의 꽤 넓은 땅과 잘 관리된 그 집안이 다 은행 빚이고 대출이자와 원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겨우 두 분 생활비 정도 벌고 계시고 은행 대출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갚아나가고 있다네요. 월급이라고 해봐야 300만 원도 채 못 받는 사람이 190만 원이 넘는 대출금 갚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도저히 감도 안 옵니다. 그 와중에 혼자 자취하면서 월세도 내고 자동차 할부금에 적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한편으론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짜리 대출이고 지금까지 5년 정도 갚았는데 앞으로도 15년을 더 그 대출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결혼식 날짜까지 다 받아놓은 이제 와서 하는 거냐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속인 거냐고 물었더니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제가 화내고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못했대요. 이젠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라며 나중에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이랑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 생각하고 그냥 눈 감아달랍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게 했다면 모를까 결혼 직전에 이러는 게 어디 있나요? 저는 결혼하고 돈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적금은 어떻게 하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우리 집을 사고 그 이후에 아이도 낳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비 신부들이 다들 그러지 않을까요? 맞벌이를 하던 외벌이를 하던 부부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몇 년 후의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결혼하고 나면 매달 200만 원씩 시댁 대출금으로 써야 한다는 사실은 둘째치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하지 않은 예비신랑에게 너무 배신감이 들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15년만 더 갚으면 끝이고 나중에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집을 우리가 물려받으니 저축하는 셈치라고요? 당장 15년 동안 200만 원씩 없는 셈치고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그때까지 애도 낳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가며 악착같이 아끼고 살라는 건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일단 오후에 잡혀있는 부동산 약속을 취소하고 남자친구에게는 내가 생각 좀 정리해봐야 하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않았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긴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15년 동안 집에 가져다주는 돈이 없다시피 할 텐데
제가 버는 돈으로 둘이 먹고 살고 애까지 낳고 사는 것이 가능한 건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날은 남은 일정을 다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고 친구들에게는 결혼한다는 말만 해놨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펄쩍 뛰었어요. 이 결혼 자체를 하면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했어도 안 될 일인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하대요. 결혼 생활하면서도 저한테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시댁에 돈 퍼주면서 숨길지도 모를 일이고 시댁 어른들도 본인들 사는 집조차 감당 못하는데 더 나이 먹고 아버님이 일을 못하게 되면 대출금에 이어서 생활비까지 전부 달라고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말씀 듣다 보니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고 평생 시댁 뒷바라지 하다가 늙어버린 제 모습이 상상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그 집안 어른들이 제게 잘해주시고 화목하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물려받는다는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말로 그 집안 어른들이 100살 넘게 사실지 제가 일만 하다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될지 누가 압니까? 당장 시댁에 200씩 보내다 보면 우리는 적금도 못 넣고 살게 될 테고 집도 못 사고 애 낳아도 고생만 시킬 게 뻔한데 그런 모습 하나하나 생각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차라리 자기들이 집을 사주면 사줬지 그런 집안하고는 절대 인연 맺지 말고 결혼식 올리기 전에 끝내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남자친구 이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이 아까워서 결혼식을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큰 고생이 예약되어 있었어요. 부모님께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전화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고 시댁에 200만 원씩 들여가며 결혼 생활하고 애 낳고 살 자신이 없다고 했죠. 남자친구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듯 알겠다고 파혼하자는 것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5월에 예정되어 있던 제 결혼은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시간과 소소한 비용이 있었지만 그냥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요. 헤어지고 난 뒤 며칠 후에 남자친구와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집에 200만 원 보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면서 어떻게 자취하며 월세 내고 살고 나랑 데이트까지 할 수 있었냐고 물었더니 평일에 퇴근하면 짧게 3시간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했는지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해주던데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저랑 데이트하면서 돈 없는 티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일 저녁엔 연락을 해도 답장이 늦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어진 마당이었지만 남자친구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서로 데이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기 때문에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지금까지 저를 속여서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너 상황 이해해주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끝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좋아서 만났고 결혼까지 결심했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난 뒤에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오면 퇴근하고 한밤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할 사람이라 생각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고생이고 지금은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지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제가 2~3살만 어렸어도 그런 문제는 살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도 사회생활 할 만큼 했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고 무서운 돈인지 알고 있거든요. 15년 동안 거지꼴로 살 수도 없고 여유가 없이 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속물일지도 모르지만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로 좋은 사람 새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크면서 큰 말썽 없이 말도 잘 듣고 기억나는 사건 사고 없이 15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을 작년에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옆동으로 모시기 시작하면서 평화롭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형제로는 시집간 신우가 하나 있는데 그쪽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어머님한테 용돈이나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어머님 혼자 살고 계셨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시고 그 동네의 주민들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 그런지
어머님이 시골 사는 것 자체를 그만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집이랑 땅 다 팔아서 작년에 저희 아파트 맞은편 동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시모와 가까이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어차피 같은 집도 아니고 그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뿐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던 제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제가 시집와서 산 이후로 저희 부부는 도시에 살았고 시댁은 기껏해야 1년에 2번 명절 때만 방문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한 캐릭터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 만나 뵈었을 때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정 많은 시골 아주머님 느낌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보고 너는 고부 갈등 걱정은 없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도 도시였고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모두 이 도시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사는 시골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가 정말 드라마나 책에서만 보던 시골집 그 자체였어요. 농사를 짓고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은 작고 아담하고 농기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집 옆에는 작은 축사가 있어서 시아버지가 소도 몇 마리 키우고 계셨어요. 도시에서만 자라온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반가워해 주셨고 영화 속에 나오는 시골 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연신 맛있는 것을 내어주셨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뒤로 시댁이 시골분이라 하시길래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골이라 하면 조금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꽉 막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고부 갈등 때문에 시집가서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 거 없이 잘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놓였고 덕분에 인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상견례로 이어졌죠. 저는 그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평소 고된 농사일을 하시면서 술과 담배를 즐겨 하셨는데 결국에 많지 않은 나이로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투병 끝에 재작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죠. 두 분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혼자서는 살기가 쉽지 않으셨나 봐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골 내려가 찾아뵙기 쉽지 않았고 신우도 형편이 좋지 못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모시고 살기엔 무리지만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자고 해서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처음엔 도시에 나와서 시멘트 아스팔트 속에서 살기 싫다고 버티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 시골집에 좀도둑이 들어서 마당에 있는 농기구도 훔쳐가고 어머님이 기르고 있는 개까지 훔쳐갔더라고요. 범인이 동네 사람인지 외부인인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은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빠르게 시골집 정리하고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25평이고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겨울에 춥지 않아서 난방비도 얼마 안 나오고 괜찮은 곳이에요. 한 가지 제가 걱정한 것은 어머님이 지금까지 계속 시골에서 흙밟으며 농사짓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도심에서 사실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서울 수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도시 중에는 큰 편이고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농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뿐이라 시어머니께서 적응하시기 힘들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초반에는 남편이랑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러서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동안 치료를 미루고 있었던 어머님 무릎이나 치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나는 여기 사는 것이 너무 어색하다. 아파트는 높아서 현기증 난다. 라고 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그래도 몇 달 지나니까 적응하시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몸 아픈 곳도 치료가 되셨는지 다시 예전처럼 활력도 되찾으시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면 병날 것 같다면서 자주 운동하러 밖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길도 모르겠고 어지럽다면서 집에만 계시길래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밖으로 마실 나가시면서 노인정에서 사람들도 만나시길래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신경 덜 쓰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못 보던 경고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파트 하단이나 주변 공터에서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좋지 않은 예감은 꼭 틀림없이 맞더라고요. 며칠 후에 남편이 잔뜩 찡그린 얼굴로 집으로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퇴근하고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오는 길인데 어머님이 아파트 앞 하단에 잔디를 파내고 거기에 상추랑 고추를 심으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도 들어오고 경비 아저씨까지 오셔서 당장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잔뜩 화가 나셔서 아파트 주민들이랑 엄청 싸우셨나 봐요. 남편이 1층에 사는 주민분께 사과하고 경비원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왔다는데 문제는 시모가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어차피 빈 땅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땅인데 자기가 상추랑 고추 몇 개 심은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농작물도 계속 키운다고 우기셨대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농사를 지을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식 밖의 행동에 남편도 진땀을 뺐고 어머님은 끝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셨죠. 한 달 가까이 싸움이 이어지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몇 번 경고를 한 후에 어머님의 농작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화를 내셨고 농작물이 뽑혀나가는 날에는 죄 없는 경비 아저씨들에게 욕을 하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이 아파트에서 아이 낳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웃과 마찰이 있거나 경비 아저씨분들이랑 언성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싸움하실 때도 저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만 내려보내서 어머님 좀 말리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님이 심으신 것들 전부 강제 철거 당하고 이제는 농사 안 짓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집 근처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 빈 땅에서 또다시 뭔가를 심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고 얼마 후면 건물 올라갈 것 같은 곳인데 어머님께서는 그냥 땅이 비어서 놀고 있는 꼴을 못 보시겠나 봐요. 어차피 우리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철거될 것이 뻔한 일이라 거기부터는 그냥 제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가 분리수거를 하고 계시길래 평소처럼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저기요, 요 앞에 307동 혼자 사는 할머니 댁 며느리분 맞으시죠? 우리 시어머니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모르는 척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지난 고추농사 사건도 있고 해서 이미 우리 아파트의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도망칠 수도 없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맞다고 대답했더니 마침 잘 만났다면서 저한테 줄 것이 있다고 잠깐 같이 좀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경비 아저씨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정문 경비실 앞이었고 냉동실을 열더니 제게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영문을 몰라 계속 멍하니 있었더니 열어보라 하시길래 이상한 게 들어있음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열어보니까 하얀 절편이 몇 개 들어있었는데 군데군데 파랗게 곰팡이가 슬어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주고 가셨답니다. 먹으라고 주시는데 처음 받을 때부터 곰팡이가 슬어있었고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먹지도 못할 상한 음식 주고 가시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진짜 TV에서나 보던 경비원에게 상한 음식 주고 갑질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였다니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제가 연신 허리 굽혀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말씀드리겠다고 사과드리고 어머님이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살다 올라오셔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시골 사는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라 뭐라 변명도 안 되더라고요. 상한 떡부터 시작해서 반찬이나 야채, 과일도 가져오시는데 그것도 전부 물러 터져서 먹지도 못하고 썩은 내가 확 올라오는 바람에 이미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주시는 걸 안 받는다고 하면 막 화내고 소리 지르신다는데 이제는 그냥 받았다가 어머님이 가고 나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신답니다.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 참다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무 죄송했고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떡을 보여주면서 너무 심각하다고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한참을 골머리 썩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이 상황 다 말씀드리고 우리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제발 그만하시라고 하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남편이랑 어머님 댁에 찾아가서 상한 떡을 보여드리고 왜 이런 먹지도 못할 음식을 경비 아저씨한테 주신 거냐 물었는데 어머님은 자긴 잘못 없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줄 때는 방금 사온 맛있는 걸 가져다 준 건데 경비 아저씨들이 일부러 섞여놓고 자기한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나쁜 사람들이라 욕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어머님은 너가 왜 우냐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너가 우냐면서 화를 내시다가 옆에 남편이 그만하라고, 이럴 거면 다시 시골 내려가서 혼자 사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조용해지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음식 주는 것도 무조건 하시지 말고 앞으로 다른 주민들이나 경비 아저씨들과 절대 싸우지 말고 마찰 일으키시지 말라 했어요. 우리도 어머님 뒤치다꺼리하고 사과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머님이 이사 가시던 우리가 이사를 가던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될 거라면서요. 남편이 조금 말을 심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사실 이 정도 안 하면 들으실 분도 아닌 게 맞아요. 결국 어머님이 알겠다 하시고 앞으론 경비 아저씨들이랑 이야기도 안 나누겠다고 확답을 받고 저희도 어머님에게 더 신경 쓰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더 이상의 문제는 일으킨 적 없어요. 저희도 주말에 하루는 꼭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평일엔 남편이 퇴근길에 찾아뵙고 30분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한폭탄 같은 시어머니를 바로 옆에 모셔두고 살다 보니 불안한 마음만 점점 커집니다. 겨울 지나고 따뜻해지면 어머님이 다니실 만한 문화센터 같은 것도 좀 알아보려고요. 아이 키우는 것만 힘든 줄 알았더니 어머님 모시는 것도 장난이 아니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